서울에 사는 이정은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프리랜서라 주로 카페에서 일하는 편인데요. 그러던 어느 날 매일 가는 동네 카페 대신 드라이브도 할 겸 서울 근교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춘천을 찍고 무작정 출발했어요. 신나게 달리다 보니 어느덧 남이섬 근처더라고요. 한적한 길 끝에 괜찮은 카페 하나가 보였습니다. 근처에 차를 대고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서울 시내 카페와는 좀 달랐어요. 등산복 차림의 어르신 무리부터 차려입은 연인들까지 관광지 근처라 손님들이 무척 들떠 있더라고요. 나는요 노서가 좋아하는 곳이군요. 혼자 온 저는 쭈뼛대면서 카페 구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손님, 여기 마스크 쓰셔야 돼요. 여기 마스크 안 쓰시면 못 들어오신다고요. 네? 마스크 가져오시면 주문 받아드릴게요. 저희 마스크... 카페에 마스크를 안 쓴 손님이 들어온 거예요. 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랑 그리고 아이 엄마였습니다. 안 되지. 심할 때야. 당시 코로나가 정말 한창이었거든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직원이 저렇게 화를 낼 만했습니다. 근데 엄마 아들은 아무 대꾸도 없이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왜 그러셔? 속으로 저 진상들은 내 근처엔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카페 마감 시간이었어요. 아이고. 전 차에 올라타 내비게이션에 이제 집 주소를 찍고 1시간 생각보다 별로 안 막히네. 출발하려는 그 순간 뭐야? 깜짝이야. 운전석 창문에 이렇게 찰싹 붙어서 제 차 안을 이렇게 빤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야, 왜 저래? 왜? 몰상식하게. 누구세요? 저기요. 아이가 힘들어해서 그러는데 택시 잡히는 곳까지만 태워주세요. 그 카페에서 본 진상 손님 엄마와 아들이었어요. 이것도 좀 난감하네. 조금 안쓰러운 마음에 태워줄까? 순간 망설였는데 두 사람이 또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 시국에 좀 태우기 찝찝하잖아요. 그럼요. 죄송해요. 제가 여기 초행길이기도 하고 갈 길이 좀 멀어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외딴 곳에 좀 두고 가려니 좀 미안했는데 사과를 하고 급히 주차장을 빠져나왔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제 차 자체가 저는 항상 좀 끝부분에다가 차를 세우는 편이어서 가장 끝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쪽에는 차에 접근할 때까지만 해도 사람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시동을 걸고 당연히 출구로 나가야 되니까 돌아 세우자마자 운전석 있는 데 쪽으로 이제 바로 들이대면서 얘기를 걸었던 거죠, 둘이서. 이 표현이 참 그런데요. 참 맥이 없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굉장히 지치고 피곤하고 기력이 없어서 진짜 좀 태워주세요의 느낌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인상 차이가 좀 묘했던 건 뭐냐면 가방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소지품 하나 없이 이렇게 둘이 아이를 데리고 온다는 게 어린아이는 특히 이렇게 필요한 물품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이 온 게 좀 이제 신기하다는 느낌이 있었죠. 주차장을 나서면 이제 왕복 2차선 도로가 나오는데요.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방법은 두 가지뿐이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올 땐 왼쪽에서 들어왔거든요. 왔던 방향으로 다시 나가려는데 내비게이션이 반대 방향을 안내하는 거예요. 왜? 내비게이션 먹통이 많어.
근데 내비라는 게 사실 교통 상황에 따라 다른 길을 그치. 알려주기도 하니까요. 이게 별 의심 없이 안내를 따라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1km쯤 달릴 무렵 목적지까지 30m 남았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주소를 잘못 찍었나? 목적지가 서울인데 왜 왜 그래? 이게 조금밖에 안 남았어? 내가 주소를 잘못 찍었나? 이렇게 갸웃대고 있던 그때 뭐야? 왜 다시 여기야? 눈앞에 제가 좀 전에 나온 카페 주차장 공터가 보였어요. 다시 거기야? 돌아왔구나. 제가 분명히 쭉 직진만 하면서 달렸거든요. 왜 다시 제자리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어리둥절했죠. 근데 일단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내비게이션 목적지 설정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근데 내비가 신호를 못 잡나? 이상하네. 왜 이래? 이제 내비게이션이 아예 먹통이 된 거예요. 그럴 때 많아. 아, 이 길을 벗어나 봐야겠다 싶어서 다시 차를 그냥 출발시켰습니다. 그렇게 5분쯤 달렸나? 끼익! 저는 길 한가운데 멈춰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험한데. 다시 또 주차장. 제가 또 카페 주차장 앞에 와 있는 거예요. 흘렸네. 돌리고 나서 이 지점부터 갑자기 여기서부터 이제 유리창, 앞유리창이 뿌옇게 성에가 끼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주차장을 벗어나자마자 예, 벗어나자 오른쪽으로 틀자마자. 그리고 그때부터는 내비게이션도 계속 버퍼링이 걸리면서 뭐 5km, 3km, 70km, 100km. 저 도저히 자기 이제 갈 때를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거 그냥 따라가야 되나 보다 하고 홀려서 가는 거예요, 이 길을. 비쓰지. 이거 좀 무서운데. 그러니까 이대로라면 아무리 달리고 달려도 밤새 이 길만 뺑뺑 맴돌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그렇다고 이대로 막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순 없잖아요. 차를 돌려서 반대 방향으로 가봐야겠다 싶었죠. 뭐야? 뭐 후진을 해도 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뭐야? 아이씨, 뭐야? 하다 이제 후방 카메라까지 먹통이 된 거죠. 전자파가 방해되는 지역인가. 초행길에 밤이라 안 그래도 긴장되는데 자꾸 막 이상한 일까지 반복되니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후방 카메라 이렇게 화면을 두드려 보는데 뭐야? 차를 태워달라던 엄마와 아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올 것을 뭔가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기다렸다는 듯 제 차 뒤에 서 있었어요. 순간 오싹한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홀린 듯 주차장으로 돌아오고 있는 게 다 저 엄마와 아들 때문인 것 같았거든요. 좀 심상치 않았지 그건. 저는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달리다 정신을 차려보니 도로에 뭐 다른 차들도 지나다니고 뭐 불 켜진 가게도 보이더라고요. 아, 내가 그냥 뭐 잠깐 홀렸었나 보다 이렇게 싶었죠. 다행히 이제 뭐 내비게이션도 제대로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정을 찾고 다시 집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제 앞에 차가 이제 속도를 쭉 줄이면서 멈춰 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뒤따라 이렇게 천천히 차를 세웠죠. 그때 뭐야? 누구야? 주차장에서 만난 아이의 엄마가 제 잠긴 차 문 손잡이를 막 당기고 있는 거예요. 뭐야? 그 사람들 차가 없다는데 어떻게 쫓아왔지?
온몸에 소름이 막 쫙 돋더라고요. 여자는 계속 잠긴 문을 당기고 저는 일단 빨리 차를 출발시켜야 했죠. 그때 이제 빠져나갈 새길이 보였고 무작정 저는 그쪽을 향해 차를 틀었습니다. 그랬더니 20m쯤 되는 짧은 다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뭐야? 얘도 왜 이래? 뭐야 이거 왜 이래? 이 내비게이션이 또 말썽인 거예요. 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방금까진 분명 목적지가 남은 거리가 50km였거든요. 근데 다리를 건너자마자 40km, 30km. 갑자기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가 15km라는 거예요. 제가 차를 가지고 그 먼 길을 달려왔는데 먼저 거기 서 있는 건 그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그게 뭐 날아왔어, 뭐 누가 갔다가 어떻게 뭐 진짜 헬기를 실기를 했어. 모자가 제 차를 갖다가 타려고 조수석 문을 탁탁하고 여는 순간 놀래서 그 다리를 접어들었어요. 다리가 20m밖에 안 되는데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10몇 킬로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목적지가 집이 더 이상 아니었던 거지, 그게.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지. 다리를 이제 건너고 보니 길이 너무 외지고 으슥한 거예요. 사람도 없고 이정표도 하나 없고 오가는 차도 한 대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런 겁나. 온몸이 막 식은 땀으로 흠뻑 젖죠. 근데 드디어 길 끝에 빛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터널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 아시죠? 노란 불빛이었습니다. 터널은 널찍한 2차선 터널이고 한 방향으로만 달릴 수 있는 일방통행 터널이었어요. 환한 터널에 들어서니까 묘하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때 터널 끝에 전조등을 환히 켠 트럭이 보였어요. 전조등? 트럭이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역주행인데. 여기가 일방통행 터널이니까 반대편에서 차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그치. 순간 멍한 채로 앞만 보고 있는데 잠깐 사이 트럭은 운전석이 보일 만큼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조금씩 트럭 안에 탄 사람들이 보이는데 저를 그렇게 쫓아오던 엄마와 아들이었습니다. 그 차를 탔어? 트럭은 점점 속력을 높여서 제 차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핸들을 힘껏 꺾으면서 브레이크를 꽉 밟는 순간 웬 남자가 운전석 밖에서 절 부르고 있더라고요. 전 터널이 아니라 그냥 도로 한가운데 서 있었고 하나 다친 곳 없이 멀쩡했어요. 음주운전도 아니네. 제가 한 20분 정도 그쪽 차 쫓아왔는데요. 그렇게 운전하시면 큰일 나요. 방금 터널에 트럭 있었잖아요. 그 트럭 어디로 갔어요? 예? 트럭이요? 터널 안에 그쪽이랑 제 차 2대뿐이었는데. 그 오늘 운전 말문을 잃은 절 보면서 남자는 자신을 본 것을 얘기해줬어요. 제 차가 다리를 건너고부터였대요. 제가 중앙선을 넘었다 돌아왔다. 속력을 미친 듯이 올렸다 내렸다. 도로를 고개하듯 달렸다는 거예요. 키로수가 막 줄었던 그 시점이네. 그리고 뒷차 운전자는 자기 차로 돌아가면서 혼자 중얼대더라고요. 근처에 귀목고개가 있다더니. 아유, 진짜인가 보네. 귀목고개. 우리 옛날에 들어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귀목고개가 어디 있지 하고 한번 지도상에서 검색을 해보게 된 거죠. 그래서 보니까 그게 정확하게 제가 헤매서 올라갔던 그 산길하고 일치를 하더라고요.
카페에서 귀목고개에 이르는 거리, 그다음에 귀목고개에서 다시 터널로 이어지는 그 동선 자체가 일치를 해서 그거는 이제 좀 굉장히 놀랐던 점이었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터널에서 혹시 그런 사건이 있었나? 사고가 있었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누군가가 좀 찾아봐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나를 좀 이렇게 오게끔 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으니까요. 예. 뒤로 내려가서 귀목고기. 이번 이야기는 28살 하수영 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수영 씨는 꽃집을 운영하는 어머님 대신 잠깐 가게 일을 보다가 자칫하면 목숨까지 잃을 뻔했다고 합니다. 꽃집에서?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제가 수영 씨를 대신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꽃집에서 그렇게 위험한 일이 있나? 꽃집 처음 등장인데.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엄마가 하시는 꽃집에 잠깐 들르게 됐어요. 엄마, 나 왔어. 수영아, 마침 잘 왔다. 엄마 친구 진이 아줌마 알지? 진이 아줌마가 죽었대. 아휴, 엄마 갔다 올 테니까 가게 좀 보고 있어. 엄마가 친구 진이 아줌마의 부고를 듣고 급히 나가시고 저 혼자 꽃집을 지키게 됐죠. 장미는 아직 싱싱해서 괜찮네. 시들어가는 꽃을 골라내고 물통도 갈아놓고 그러다가 왜 그래? 왜? 언제 들어왔는지 소리도 없이 웬 아저씨가 카운터 앞에 서 있었어요. 새까만 상복을 입고 오른쪽 팔에는 상주 완장을 차고 말이에요. 장례식장에서 한다. 그런데 상을 당한 사람이 이렇게 입만 찢어지게 활짝 웃고 있더라고요. 웃고 있어. 정신이 나가셨나? 찾으시는 곳 있으세요? 뭐 이상한 거 있을 것 같아. 그 안에 든 건 국화 한 송이였어요. 응? 왜 꽃집에서 꽃을 내나? 이 꽃 다시 포장되지? 네, 그럼요. 제가 예쁘게 새로 포장해드릴게요. 아니, 똑같이 투명한 비닐로 해. 고인한테 허나할 거라. 무슨 사정이 있나 생각하며 포장을 풀었죠. 그런데요. 정말 그렇게 지독한 악취는 처음 맡아봤어요. 꽃이 빨리 시들지 말라고 물에 젖은 휴지로 줄기 끝 쪽을 감싸놨는데 거기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빨간 얼룩이 잔뜩 묻어있는 게 설마 피는 아니겠지? 순간 멈칫했다가 얼른 휴지를 버리려고 하자 아저씨가 제 팔을 콱 잡는 겁니다. 왜 버려? 같이 넣어. 이거 휴지가 너무 더러워서 제가 그냥 같이 포장하라고! 네, 죄송합니다. 근데 그래놓고 언제 화를 냈냐는데 몇 초 만에 다시 또 싱글벙글. 뭐가 그렇게 좋은지 계속 웃음이 터지는 걸 이렇게 손등으로 입을 가렸는데 손목에 붕대를 감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붕대 위로 시뻘건 핏자국이 가로로 길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 피가 아까 휴지에 묻은 그 피 아니야? 꺼림칙한 기분에 손이 막 후들거렸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서둘러 포장을 끝냈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무언가를 카운터에 내려놨습니다. 그건 바로 5만 원. 아니에요. 이거 너무 간단한 작업이라 그냥 무료로 해드릴게요. 싱글벙글 웃던 아저씨가 얼굴이 싹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5만 원을 손 위에 올려놓더니 이 은혜 잊지 않을게. 도와줘서 고마워. 제가 그 돈을 돈통에 넣는 걸 끝까지 보고 나서야 가게를 떠났습니다. 그걸 왜 확인하지? 이상하네요. 그날 엄마는 진이 아줌마의 장례를 도와야 한다면 밤늦게까지 오지 않았고 저는 꽃집을 마감하고 자취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뭔가가 하나 둘 몸 위로 떨어지는 느낌에 눈을 떴습니다. 그러자 방 안에 팔랑팔랑 쉴 새 없이 떨어지는 저건 돈이잖아. 와 대박. 너무 신나서 떨어지는 돈을 당장 잡으려고 했죠. 그런데 제 팔이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사지가 꿈쩍도 하질 않고 고개만 겨우 움직여서 주위를 살펴보니 살려주세요. 제가 관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쳐봤지만 정말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허공에 날리던 돈들이 전부 빨갛게 피로 물든 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피 묻은 돈 한 장이 얼굴에 떨어져 제 눈을 가렸습니다. 세상이 온통 시뻘겋게 보이는데 치우고 싶어도 팔은 안 움직이고 겁에 질려있던 그 순간 어떤 손이 그 돈을 스르륵 치워주는 겁니다. 다행이다. 도움의 손길에 안도한 것도 잠시. 시커먼 눈에 입에선 피를 뚝뚝 흘리는 여자가 죽일 듯이 제 목을 졸랐어요. 꿈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악몽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됐어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거다. 매일 밤 그 여자는 제가 누운 관 속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목을 조르며 말했어요.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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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아는 얼굴인데 어디서 봤더라? 설마? 저는 그 여자의 정체를 깨닫고 곧장 엄마가 있는 꽃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냄새. 이거 뭐야? 아니, 꽃들이 다 왜 이래? 가게 안에 있는 꽃들이 전부 시들시들하게 죽어 있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 자꾸 꽃이 썩어. 가게에 있으면 자꾸 소름이 돋고 기분이 영 안 좋아. 아니, 엄마. 나도 요즘에 계속 이상한 꿈 꾸거든? 아니, 어떤 여자가 계속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꼭 진이 이모 같아. 엄마 그때 장례식장 간 날 있잖아. 그때 무슨 이상한 상복 입은 남자가 와가지고 그날부터 계속 진이 이모가 꿈에 나와. 상복 입은 남자? 손님이 몇 살 같아 보였는지, 생김새는 어땠는지, 무슨 꽃을 샀는지 꼬치꼬치 캐묻더니 아는 사람인가 봐. 그 손님이 진이 아줌마의 남동생 같다는 거예요. 상주라는 놈이 하루 종일 빈소에 없길래 이상하다 했더니 여기로 왔다 간 거야? 그 놈이 준 돈 어디다 놨어? 저기. 엄마는 의아한 표정으로 돈통에서 5만 원짜리를 찾아 꺼냈습니다. 이거야? 왜냐면 그 돈 뒷면에 피가 잔뜩 묻어 있었거든요. 기사님 그때 거기 자해한 게 있었죠. 아줌마의 동생이 주고 간 이 피 묻은 돈과 꿈속에서 저를 죽일 것처럼 달려드는 진이 아줌마, 그리고 자꾸 죽어나가는 꽃들. 모든 게 너무 불길했습니다. 엄마. 우리 작은 이모한테 연락해볼까? 저희 작은 이모가 무속인이었거든요. 부적이라도 하나 붙일 생각으로 이모를 꽃집으로 불렀어요. 가능하지. 이모는 피 묻은 돈을 빤히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이거 고인의 돈이야. 노잣돈이 없어서 자기 돈 찾아서 구천을 떠돌아다니네.
그러면서 그 남동생이 피 묻은 국화를 어디에 숨겼는지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는 장례식에 왔던 사람들한테 희한한 얘기를 들었다면서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갑자기 그 아저씨가 웃으면서 장례식장 그 앞 영상사진 앞에 있는 다른 국화들은 다 치우고 제가 포장해준 그 국화 한 송이만 잘라 올려놨다는 거예요. 왜? 왜? 그 관에 못 박는 사람들한테 이 꽃 좀 같이 넣어달라고 같이 묻어달라고 했대요. 뭐야, 왜 그래? 얘기를 들은 이모는 말했습니다. 그놈이 지 누나 돈 빼돌리고 해코지 당할까 봐 꽃으로 비방을 한 것 같아. 그럴 수 있겠다. 주술 같은 의미인가 보다. 그리고 제가 그 꽃을 포장해주면서 본의 아니게 비방을 도운 것 같다는 거예요. 언니, 그놈한테 천도제라도 지내면서 용서 구하라고 해. 안 그러면 진짜 큰일 나. 아유, 한 못 풀어주면 어떡해? 한을 못 풀어주면 그런데 그때 갑자기 깔깔깔깔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눈을 희번덕거리며 뒤집더니 그럼 너라도 데려가야지. 이모의 입에서 나온 건 진이 아줌마의 목소리였어요. 그렇게 한참을 소리치던 이모는 폭 꼬꾸라졌고 잠시 후 제정신을 찾더니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고인을 빨리 안 달래주면 정말 저라도 데려갈 것 같다고 말이죠. 엄마는 바로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진이 아줌마 동생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영준아,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진이 위해서 너 천도제 지내야 된대. 아, 천도제 지낼 돈이 어딨어. 살아있을 때 나한테 잘해줬어도 제사를 해줄까 말 건데. 들어먹겠어. 아이고 참. 진이 아줌마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남편도 사고로 잃었대요. 그래서 아직 어린 딸을 빼곤 남동생이 유일한 혈육이었는데 그 동생은 맨날 사업을 한답시고 누나 돈만 뺏어가기 바빴던 거죠. 누나 괴롭혔구나. 아줌마가 말기 암 선고를 받았을 때도 병간호는커녕 병원까지 찾아와 지갑을 털어갈 정도로 망난이었다고 합니다. 아우 진짜 못돼 먹은 놈의 시키. 심지어 누나의 사망 소식을 듣자마자 어린 조카 앞으로 남긴 유산까지 모두 뺏어갔던 겁니다. 부조금까지 말이에요. 아우 참. 죽음을 애도해야 할 시간에 남동생은 누나의 노잣돈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폐륜아를 대신해 엄마와 저는 천도제를 지냈어요. 진이야, 우리 수영이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네 돈에 욕심내지도 않았어. 피 묻은 5만 원을 태우면서 진이 아줌마의 원통함이 풀리길 기도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줌마가 더 이상 제 꿈에 나타나질 않길래 그래도 한이 좀 풀리셨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요. 안 끝났어. 얼마 후 생각지도 못한 부고 소식이 들려왔어요. 설마. 아줌마의 남동생이 자다가 돌연사를 했다는 이런 게 무서운 거야. 아내분이 먼저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한 다음에 밥 먹으라고 남편을 깨웠는데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보. 근데 그 자세가 진짜 특이했대요. 그 넓은 침대 한가운데 어깨를 한껏 좁힌 차렷 자세로 숨을 거둔 상태였대요. 마치 제가 꿈에서 꽉 끼어 있었던 그 관에 들어간 것처럼 말이에요. 더 기묘한 건 아주 무거운 뭔가에 짓눌린 것처럼 그 동생이 누워있던 침대 매트리스 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혹시 남동생이 누나에게서 훔쳐간 돈의 무게, 극악무도한 폐륜을 저지른 욕심과 죄의 무게가 아니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당시 22살이던 제가 푹 빠져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야, 오늘은 죽지 말고 제대로 막아라. 아, 나 뭔 소리? 야, 오늘 언니가 하드 캐리한다. 따라와. 바로 액션 게임. 재밌죠? 날셉니다. 한창 이기고 있는 판에서 툭툭 누가 자꾸 제 어깨를 치는 거예요. 아, 왜? 중요한 판이 누구야? 인상을 팍 쓰면서 뒤를 돌아보는데 눈앞에 남자를 본 순간 짜증이 사르르 녹아내리고 말았습니다. 잘생겼나 보다. 딱 벌어진 어깨 그리고 두툼한 팔뚝까지 성 굵은 이목구비. 완전 제 스타일의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뭐야. 저한테 무슨 볼 일이라도 있으세요? 혹시 그 핸드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자기가 핸드폰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전화 한 통만 쓸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지금 핸드폰 핑계로 제 번호 물어보는 거 맞잖아요. 딱 그거네. 클래식하네요. 오, 주동글 아직 안 죽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신이 나서 막 놀려대는데 막 설레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냥 수줍게 핸드폰만 쓱 내밀었어요. 그리고 본인 번호를 찍은 남자는 제게 곧 연락을 하겠다면서 내 자리를 떠났죠. 뭐야? 그러네. 그렇게 그 남자와 저의 인연은 시작됐어요. 아, 어떡해. 저보다 2살 연상인 남자의 이름은 강동석. 우리 동석 오빠 닮은 아들은 얼마나 예쁠까? 아, 너무 멀리 갔다. 아, 너무 멀리 갔어 또. 아니야. 오빠는 나 닮은 딸을 낳길 원할 거야. 아이고, 잘 안 되겠다. 정말 벌써 제 머릿속엔 신혼집부터 자녀 계획까지 정말 다 세워져 있을 정도로 푹 빠지고 말았던 거예요. 천년의 이상형이었으니까. 그렇게 한 달 정도 두근두근 썸을 막 타면서 만남을 이어가던 어느 날 밤 나란히 길을 걷는데 오빠가 제 얼굴을 힐끗 자꾸 눈치를 보는 거예요. 데려다줘서 고마워. 안녕. 동글아,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무슨 할 말? 사실 나 어렸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랑 둘이 살았거든. 그러다 어머니가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이 되셨어. 저기 네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솔직한 사람이네. 동글아, 이런 부족한 날 받아줄 수 있을까? 그 덩치 큰 남자가 덜덜 목소리까지 떠는데 뭔가 가슴이 찡하고 감동적인 거예요. 참 그동안 너무 힘들었겠다 하면서 제가 위로를 하니까 오빠가 안심한 듯 주섬주섬 뭔가를 이렇게 꺼냈어요. 주머니 속에서 꺼낸 그건 반지 케이스. 프로포즈네. 아니 오빠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했어? 아 나 커플링 처음인데. 그리고 반지 케이스 뚜껑을 딱 여는데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아유, 오빠. 오빠 반지가 왜 초록색이야? 아, 제목 들어 옷반지인가 보네. 조선시대도 아니고 옷반지를 주면서 고백을 한다니? 오빠 진짜 앤틱하고 유니크하다. 아니, 어쩜 이렇게 옷 같은 생각을 다 했지? 이거 우리 아버지 유품이야. 동글이 너한테 꼭 주고 싶었어. 유품? 아, 아니야. 오빠 가져, 괜찮아. 괜찮아.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아버지 유품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 좀 오바야. 부담스러워서 안 받겠다고 정말 손살을 치면서 거절했는데 오빠의 태도가 너무 완강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꼭 줘야 한다고 엄마가 말씀하셨거든. 이거 안 받으면 오빠 오늘 집에 안 들어간다. 이상하네. 그래, 이렇게까지 떠넘기는구나 이제. 엉겁결에 반지를 받기는 받았는데 좀 아무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돌려주려고 동석 오빠한테 연락을 했어요. 근데 저와의 만남을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는 야근 핑계, 다음 날은 뭐 설사병이 났다, 심지어 주말에는 자기네 회사 부장님의 외삼촌이 돌아가셔서 조문을 가야 된다. 아 이거 이상한데. 아니 프로포즈 1일 이후로 이렇게 안 만나면 어떡해.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그리고 나중에는 제 전화를 아예 받지도 않더라고요. 이 오빠 설마 이 반지까지 줘놓고 잠수 탄 거 아니야? 그때부터 계속 신경을 쓴 탓인지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너무 어지럽고 씻으려고 일어나다가 눈앞이 막 캄캄해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 입에서 뭐야 이거 뭐야? 이상한 소리 나는데. 누구십니까? 오 이상하다. 잠깐만, 내가 지금 무슨 말 한 거지? 저도 모르게 이 기이한 목소리가 튀어나오니까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식은땀이 막 흐르는 거예요. 어머. 그날 이후로 저는 그런 식으로 자주 정신을 잃거나 기억이 끊기곤 했어요. 본인도 모르고. 그러다 하루는 남동생이랑 함께 치킨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눈앞이 흐릿해지더니 어딜 감히 물귀신이 내 동생을 넘봐! 아, 잠깐만. 동민아, 나 뭐라 그랬어? 갑자기 물귀신이 어쩌고 소리 질렀잖아. 근데 어떻게 알았어? 나 어제 땡땡이 치고 수영장 갔다가 사고 날 뻔했었는데. 제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던 그 짧은 순간에 동생에게 일어난 일을 제가 쪽집게처럼 맞췄던 거예요. 우와, 신기하다. 그런데 누나, 눈이 왜 그래? 언제부터 이랬어? 동생이 저를 보면서 심각하게 묻는 거예요. 의아해하면서 거울을 확인한 저는 거울 속에 제 두 눈동자가 희뿌옇게 변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행히 원래대로 눈동자는 돌아왔지만 가끔 정신을 잃게 되는 날이면 또다시 뿌옇게 변하고 말았어요. 매일 밤을 그렇게 막 눈물로 지새우다가 충동적으로 동석 오빠한테 문자를 보내봤어요. 오빠, 나 아파. 오빠가 바로 그 새벽에 저를 만나러 달려온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래도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감동한 것도 잠시? 뭐야. 생각보다 멀쩡하네. 아이 뭐 알고 있네 이 인간이. 아니 그 이상 증세가 나타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잖아. 뭐? 오빠 지금 뭐라 그랬어? 이것보단 더 나빠졌을 줄 알았는데. 오빠, 나 이딴 거 필요 없으니까 오빠나 가져가. 야! 야, 이 반지 네 거라고 했잖아. 이 반지 돌려주고 나 다신 안 볼 생각이었어? 자꾸 이러면 오빠가 섭섭해. 반지는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줘. 그 징그러웠던 미소와 소름 끼치는 손길이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방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일단 반지부터 뺐죠. 그리고 쓰러지듯이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북소리. 어디선가 나지막히 들려오는 북소리에 저절로 눈이 떠졌어요. 그런데 내가 왜 여기 있지? 분명히 제 방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눈앞에 커다란 제사상과 오색천이 보였어요. 굿인데? 고팔인데. 네. 그리고 제가 그 굽한 한가운데 화려한 색의 한복들을 켜켜이 껴입은 채 서 있었습니다. 마치 무당처럼. 저는 무서워서 한시라도 빨리 그곳을 도망치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막 발이 제멋대로 이렇게 움직이더니 날이 시퍼렇게 벼려 있는 작두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제발 아무나 도와주세요. 제발. 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앞에 나타났어요. 그건 저처럼 무당 옷을 입은 어떤 여자였습니다. 너무 괴기스럽다. 끼 다가오더니 그 칼을 번쩍 높이 치켜들더니 누구십니까? 당신이야말로 누군데?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무섭고 억울하고 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울부짖었어요. 그러다 여자의 손에서 익숙한 것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이 옷반지. 네, 설마. 아니야, 아닐 거야. 제 손가락까지 길게 덮고 있는 이 옷소매를 조심스럽게 걷어내자 똑같은 옷반지가 보였어요. 동석 오빠가 억지로 준 그 반지. 그리고 본능적으로 깨달았죠. 이 소름 끼치는 일들이 다 이 반지 때문이다. 저는 공포에 질려서 옷반지를 당장 손에서 빼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힘을 줘도 반지가 꿈쩍도 하질 않는 거예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두 손가락을 비틀고 막 비트는데 동그라 정신 차려. 아유 눈 좀 떠봐. 엄마 목소리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날이 밝아져 있었어요. 엄마. 아이고 이거 왜 이래? 괜찮아? 엄마. 내가 동석 오빠라고. 나한테 반지를 줬는데. 아이고 이놈의 집에 그냥 어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엄마가 아무 남자나 만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그 망할 반지 어디 있어? 당장 갖고 와. 엄마는 옷반지를 보자마자 가차없이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셨고 다행히도 저에게는 더 이상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동석 오빠의 소름 돋는 문자가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너 내가 준 옷반지 버렸지? 그치?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버려? 너 죽고 싶어? 동글아, 오빠 지금 너희 집 앞인데 잠깐만 나올래? 무서워. 오빠가 잠깐 미쳤었나 봐. 그깟 반지 이제 신경 쓰지 마. 대신에 오빠랑 우리 엄마 만나보지 않을래? 엄마? 딱 한 번이면 돼. 무서운 일이잖아. 갑자기 자신의 어머니를 보러 가자며 주소까지 보내는 거예요. 주소를 확인해 보니까 그곳은 다름 아닌 점집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반지를 일부러 준 것 같아요.
유품을 먼저 달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엄마한테 가보자 하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분 어머니가 무당이라고 하시니까 무당들은 자식한테도 신이 옮겨 다닌다고 하는데 그 신을 저한테 넘기려고 했던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전화번호를 바꾸고 얼마 후엔 이사도 가야 했어요. 모든 것이 설레기만 했던 20살에 운명처럼 다가왔던 남자. 하지만 그와의 만남은 저에게 상처만 남기고 끝이 났습니다. 만약 그때 그 반지를 버리지 않았다면 지금 전 무당이 됐을까요? 수리 씨는 어렸을 때부터 가위에 자주 놀려서 이상한 것들을 보곤 했어요. 그리고 또 이상한 목소리를 들었던 적이 많았죠. 가위에 눌릴 때면 병원복을 입은 아이, 검은 양복을 입은 아저씨, 가지각색의 귀신들을 보곤 했어요. 이들은 항상 수리 씨 곁에서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놀자 이런 말을 중얼거리는 경우가 많았죠. 어릴 때 가위가 뭔지도 몰랐을 뿐더러 내가 좀 많이 아파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사실 수리 씨는 태어날 때부터 좀 심장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뛰는 건 물론이고 움직임이 좀 과격해질 때 자리에 주저앉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심장의 통증을 느끼기도 했어요. 수리 씨는 이제 점차 커가면서 내가 몸이 약해서 가위에 잘 놀리나 보다, 어렸을 때부터 본 게 귀신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대요. 그러던 어느 날 수리 씨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수리 씨네 가족은 충청남도 천안의 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대요. 여기다. 수라, 들어가자. 그곳은 햇빛이 좀 안 들어서 단지 안도 좀 어두컴컴하고 게다가 이제 복도식 아파트여서 밤이 되면 길게 늘어선 어두컴컴한 복도가 왠지 음산한 기운을 풍기기도 했대요. 여기다. 수리 씨의 새 방은 복도 쪽으로 창문이 나 있는 그런 방이었어요. 좀 무겁고 좀 불안한 마음에 별로 쓰고 싶진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쓰게 됐는데, 아유, 수라, 걱정하지 마. 이거 엄청 튼튼해. 야, 이거 봐. 박수 한번 해봐. 야, 그치? 수리 씨는 이제 마음이 조금 놓였지만 이제 그래도 창문은 항상 닫아놓고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사를 간 그맘때쯤부터 가위에 더 자주 눌리게 됐대요. 하루는 또 자려고 누웠는데 너무 더워서 창문을 반쯤만 살짝 열어놓고 잤대요. 네. 한참 자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카락이 곤두서면서 한기가 싹 돌기 시작했대요. 수리 씨가 나 또 가위에 눌렸나 보다 하고 힘겹게 눈을 떴는데 창문 밖 복도에서 뭐가 슉 지나갔대요. 근데 발소리가 안 났대요. 그래서 수리 씨가 새벽이라 주민분들이 이제 좀 조심조심 했나 보다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다시 창문 쪽을 바라보는데 긴 머리가 마구 헝클어진 어떤 여자가 서서는 수리 씨 방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깜빡 이러는 순간 아무것도 없었대요. 사라져.
내가 좀 잘못 봤나 보다 싶어서 수리 씨는 무서운 마음에 슬그머니 일어나 창문을 닫았대요. 그러고 다시 이불에 누웠대요. 아니 아까 밖에 서 있던 그 여자가 방 안 구석에 서 있는 거예요. 오, 이거 봐봐. 그 여자는 새빨간 원피스에 드러난 팔다리는 딱딱하게 굳어있는 시체 같아 보였대요. 그런데 그 송장 같은 팔다리와 대비되게 손톱에는 시뻘건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던 거예요. 수리 씨는 너무 무서워서 두 눈을 꾹 감고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꾹꾹 기다렸다고 해요. 버티자. 괜찮다. 아침이 오면 사라진다. 괜찮다. 그런데 그때 뭔가 세게 긁는 듯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수리 씨는 너무 소름이 끼쳐서 그 소리에 저절로 눈이 떠졌어요. 그 여자는 여전히 그 구석에서 수리 씨를 노려보고 서 있는데 턱이 좌우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귀신이 이를 갈았어. 야, 이거. 소름 끼쳐. 소름 돋는다. 그 여자는 마치 이라도 갈지 않으면 못 견디겠다는 듯이 분노에 가득 차서 아주 강하게 있는 힘껏 턱을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수리 씨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막히고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꼼짝도 못하고 그 여자와 대면을 하고 있는데 비틀, 비틀. 좁은 방 안에 또 다가오는 거야. 그 여자가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확 수리 씨를 몸쪽으로 완전히 다가오는 순간 수리 씨는 가위에 풀리면서 일어났어요. 두려움 때문에 쏟은 땀이 이불을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죠. 마치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공포를 느낀 수리 씨는 날이 밝을 때까지 잠들지 못했어요. 다음 날 수리 씨는 끔찍한 고통을 또 마주하게 됩니다. 또 꿈꿨구나. 겨우 잠이 든 수리 씨 귀에 그 소리가 또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수리 씨는 눈을 꼭 감고 그래, 어서 빨리 이 순간이 지나가길 바랬어요. 그런데 이번엔 그 소리가 점점 더 가까운 곳에서 들리나 싶더니 귓가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빠드득 빠드득. 마치 수리 씨 귀를 씹어먹어버리겠다는 듯이 가까이 딱 붙어서요. 그러다 어느 순간 뚝! 귓가에 한기가 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작은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죠. 그러더니 수리 씨를 덮고 있던 이불을 확 끌어당겨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곧 이어 마치 얼음 덩어리가 닿은 것 같은 차가움이 팔에 느껴졌어요. 그 여자가 수리 씨 팔에 시체 같은 팔을 걸고는 그대로 확 일으켜서 방문 쪽으로 패대기 치듯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여자 힘에 당겨져서 문과 벽에 몸을 부딪혔대요. 그렇게 쾅
몸과 머리를 세게 부딪혔고 바로 그때 가위에 풀리면서 잠에 깼대요. 가위가 네. 너무 세다, 가위가. 일어나서 앉아서 급하게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이불이 방문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스리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몸이 부르르르르 솟으라쳤다고 해요. 헉헉거리면서 겨우 정신을 차리는데 분명히 가위에서 깼다고 했어요, 저는. 근데 빠드득 그 여자 입에서 났던 끔찍한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깼는데? 네. 뭐지? 분명히 깼는데? 당황한 스리 씨는 방을 둘러봤어요. 그 소리는 방 창문 쪽에서 나고 있었던 거예요. 밖에 있어서 그럼. 스리 씨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천천히 창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확 눌렀죠. 창문을 연 스리 씨는 정체불명의 눈과 마주쳤어요. 스리 씨 방 창에 방충망을 자르고 있었던 거죠. 스리 씨는 너무 놀라서 비명도 나오지 않고 창문을 잡은 그대로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 남자는 스리 씨를 휙 보더니 방범창 사이로 손을 넣어서 스리 씨를 잡으려고 했어요. 미쳤어. 스리 씨는 그제야 뒤로 화들짝 급하게 물러나면서 비명을 질렀대요. 곧이어 남자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아이씨. 욕을 내뱉더니 출구 쪽으로 잽싸게 도망을 갔다고 해요. 그 스리 씨 비명에 놀란 아버지가 방으로 달려오셨고 어떤 아저씨가 창문에 상황을 들은 아버지가 급히 복도로 달려나갔지만 이미 그 남자는 도망간 상태였어요. 그리고 아빠가 방 창문을 확인해 보니까 방범창은 이미 나사가 다 풀려져 있는 상태였고 아이고, 야, 큰일 날 뻔했네. 만지기만 해도 또 훌렁 벗겨지는 아하. 그런 상태였고 방충망은 잘려져서 해요. 스리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대요. 그리고 그제서야 가위에 눌릴 때 죽어! 라고 했던 그 여자의 말이 정확하게 떠올랐어요. 죽어. 자면 죽어. 그 여자는 스리 씨를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깨우려고 했던 거였어요. 소신이었어. 그리고 위험한 방에서 데리고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걔 끌었구나. 만약 그 여자가 스리 씨를 깨우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남은 방충망마저 자른 강도가 고온이 잠든 스리 씨 방으로 들어왔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